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좀 고민도 좀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막한 이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치아가 어떻죠? 좀 싹 갈려 있죠. 근데 보면 제목을 보시면 "나도 안 갈고 싶다."고 누가 이를 갈고 싶어서 가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턱 근육 속에 있는 씹기 근육이죠.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위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건강한 치아가 있고 좀 어트리션 이 교모가 된 치아가 보이실 거예요. 네, 치아가 많이 갈려 있죠. 평평하게 갈려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과 같이 이제 입안이 된 모습,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와 이거 정말 많이 갈렸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60대 이상의 분들,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는 본인은 모르지만 입안만 찍어서 딱 봤을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10에서 15%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치아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갈이뿐만 아니라 치아라는 일회용의 물건을 40년, 50년을 계속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마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갈이는 병이라기보다는 이 마모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효과가 악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검진을 하다가 "이가 많이 갈려 있는데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이 가세요?"라고 여쭤보면은 "아 이를 갈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갈려 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는데 가는 걸 어떻게 해요?"라고 뭐 저한테 반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사실 이갈이라는 거는 치과라는 곳에서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갈이의 원인은 뭐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거나 잇몸에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이를 가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심리적이고 또는 그 신경계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경과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뭐 치과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한의원이라든가 뭐 요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지만 어느 과에서 딱 "이거는 우리 과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갈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위가 우리 입안이고 그중에 치아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절대 간과할 수가 없죠. 치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갈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를 가는 게 뭔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굳이 제 학술적인 정의를 따져 보자면 반복적으로 repetitive가 이제 반복적이죠. 반복적으로 턱 근육이 수축하거나 꽉 물거나 이런 행위를 갈거나 꽉 무는 행위를 이제 이갈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물고 꽉 물고 가는 걸 이갈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갈이 그러면은 잘 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것만 이갈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를 꽉 물고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치아에 안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갈이의 증상입니다. 나타나는 과정이죠. 근데 이를 간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제 쉽게 네 뭐 이를테면 뭐 부부가 치과에 오셨는데 이제 뭐 부인께서 주로 남성분께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남편이 잘 때 "이를 갈아요.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도 간혹 이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을 마시면 막 시리다거나, 막 이가 다 뻐근하고 턱이 뻐근하고 그렇다거나, 이런 일이 종종, 매일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 그렇다 그러면 치과에 바로바로 오시겠죠. 치과, 뭐, 혹은 이비인후과, 혹은 뭐, 신경과 등등으로 아마 바로바로 가실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렇고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날 좀 심했다가 좀 평온하고 푹 쉬고 이런 때 괜찮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간다 그러면 무슨 과에 가서 뭐라 그래야 지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막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이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을 못 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꽉 문다. 이제 가장 흔해요. 이게 이를 가는 것보다 훨씬 흔해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없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내가 이를 꽉 물고 자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갈이의 증상입니다.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치아가 갈려 있습니다. 쫙 갈려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까지 갈려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꼭 이갈이 때문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교합, 이제 치아의 맞물림이라 그러죠. 맞물림이 앞니의 경우는 사람은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덮도록 만나게 돼 있어요. 이상적인 겁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윗니하고 아랫니의 앞니가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절단연 교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앞니도 어금니고 할 거 없이 가차없이 갈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과 같은 이제 심한 마모가 보이죠. 아랫니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에 색이 진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속에 신경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아가 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갈이의 큰 동작이 두 가지라 그랬죠. 가는 거랑 꽉 무는 거. 근데 이렇게 설명을 이따가 지금 드릴 건데 이를 가는 거는 이를 꽉 무는 것에 대한 약간 파생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꽉 무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에 자꾸 크랙이 쌓이면서 결국은 자다가 이가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다가 되게 어이없게 밥알을 딱 씹었는데 이가 툭 깨져 나간다거나 그냥 뭐 난 그냥 떡을 하나 먹었을 뿐인데 툭 하고 깨진다거나 이런 어이없게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문가가 아닌 뭐 보통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 저거 되게 아프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실제로 저 정도 깨지면 무지하게 아파하시면서 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가 병이 있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멀쩡했던 치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되게 무서워서 오십니다. 네, 저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경치료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부가적인 얘기고요. 네, 이렇게 이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운이 좀 나쁜 경우가 있고요. 운이 참 되게 나쁜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은 빨간 선을 보시면 이제 치아가 갈라진 이 깨진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잇몸인 건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제일 운이 좋은 경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러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 잇몸 살을 깨진 부분이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잇몸이 막 쓰라리고 아파요. 근데 되게 아프니까 뭐 내 이가 아픈 건지 잇몸이 아픈 건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그러고 오세요. 근데 이제 마취하고 이거 똑 떼드리면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긴 하는데 신경이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100%는 아니지만 되게 운이 좋으면 별도의 신경치료라든가 이를 빼거나 할 필요 없이 보철적인 치료, 대부분 이제 크라운 씌워드리는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런 치료로 다시 보호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좀 나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신경까지 쫙 가로질러 갔죠? 이러면 이제 요 1번보다는 말도 안 되게 아픕니다. 더 아파요. 막 이제는 뭐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프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까지 가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포스트라 그러죠. 기둥까지 세워서 어떻게든 치아를 좀 보강을 해서 살려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빼는 게 낫겠습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뽑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돌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열심히 살렸을 때도 기대 수명은 짧을 수 있습니다. 이갈이가 많은 분들이 깨지는 거는 이 대표 크랙 하나가 이렇게 갔을 뿐이지 이 주변에도 크랙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냥 빼서 나중에 이거 치료받고 몇 년 뒤에 또 갈라지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치료를 받고 이중, 삼중 비용이 들고 고생을 여러 번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빼고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은 판단의 여부는 의사와 또 환자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뭐 이해도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 두 개가 다 같다는 게 아니고 요 케이스도 운이 엄청 나쁜 거고 요 케이스도 운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일단 요거는 보시면 한가운데로 금이 갔죠? 한가운데로 금이 가면 이건 이제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네, 뭐 명의라 아무리 전 세계의 명의라고 해도 아마 못 살릴 겁니다. 네, 빼야 될 거고요. 만에 하나 다른 방법을 쓴다면 옆에 치아랑 묶어서 신경치료 후에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방법이 허락되는 케이스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똑같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왔는데 요거는 조금 보시면은 뼛속까지 깊숙하게 깨졌어요. 이런 거는 왜 운이 나쁘냐면 신경치료를 하고 다 살렸는데 씌울 수가 없어요. 치아가 지금 요만큼 요 윗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못 살립니다. 왜냐면 씌워야 되는데 붙잡을 데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뭐 채워 넣은 다음에 그거 붙잡으라고 하면 되지. 근데 남아있는 나의 치아 부분, 내 자연 치아의 부분이 너무 작으면 이 접착되어 있는 외부 재료가 저장력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걸 세우고 어떻게든 치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술을 해서 이 잇몸뼈 부분을 깎아내고 CLP라고 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깎아서 내야 되는데 멀쩡한 뼈를 조금도 아니고 이만큼이나 깎아서 씌워갖고 쓴다고 한들 역시 기대 수명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경우는 좀 운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깨졌어요. 딱 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를 뺄 것인지 그걸 단박에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 정도로 깨지긴 합니다. 심해봤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의 치아가 생각보다 상당히 설계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설계가 잘못돼 있으면 깨지면 바로 반쪽해지는 일로 잘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증상. 근데 이렇게 깨지는 것 말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은 이제 옆구리가 막 파이죠, 이렇게. 전에 설명드렸었겠지만 치경부 마모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를 막 갈면 치아가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휘었다 펴졌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계속 파여나가요. 이렇게 힘이 많이 가해지는 이갈이 환자분들에게는 더 심하겠죠. 이 정도 됐으면 이건 신경치료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씹는 면도 갈려 나가겠죠. 보시면은 이 씹는 면이 이렇게 갈려서 내부는 진하고 바깥쪽은 하얘요. 요 하얀 정도의 두께만큼 그거보다 좀 더 두꺼운 부분이 이 노란 부분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이 하얀 부분보다 범랑질이라고 합니다. 더 무른 내부의 노란 부분, 상아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마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구처럼 움푹움푹 파여나가요. 그러다 보면 내부에 있는 신경이 노출될 수 있고요. 신경이 가까우면서 시린 느낌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시리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치아가 시린 게 아니라.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통증도 생깁니다. 근골격제 통증, 힘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기본적으로 씹기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교근과 이쪽에 있는 측두근 두 개가 계속 아프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이제 원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갈이를 촉발시키는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턱관절 질환의 발생 및 심화. 그러니까 턱관절 질환의 대부분은 이
관절, 턱뼈와 두개골을 사이에 부드럽게 완충을 해주고 윤활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빠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 이렇게 꽉 물면 이쪽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물러지지 않는 젤리 같은 그런 연골을 사이에 두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꾹 누르고 있다가 살짝 비껴나면은 약간 튕겨 나가겠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튕겨 나가면서 근육은 계속 당기니까 둘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가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아무리 텐션을 당겨도 얘가 안 벌려주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염증이 발생하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턱관절 질환의 주로 대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편두통과 귀의 통증 같은 두통. 우리 턱관절의 위치는 이 귓구멍 바로 앞에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아 했을 때 불룩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이 턱관절이에요. 근데 그쪽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 요 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교근이 붙어 있고 윗부분에 측두근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근육이 이게 물어보시면 불룩불룩 튀어나오는데 이 근육이 자는 동안에 계속 긴장돼 있으니까 피로가 몰려오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통증, 내 주변, 자는 사람 주변의 통증이죠. 너무 시끄러워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되게 보면 이갈이 때문에. 근데 뭐 상당히 뭐 부부간에 같이 주무시지 못하고 따로따로 주무시는 경우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코골이인 것 같고요. 코골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골이가 있고 이갈이도 있습니다. 이갈이는 그냥 심한 경우. 근데 이갈이 때문에 부부가 뭐 함께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정도라면은 사실은 그분은 빨리 어떤 치료나 이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불안. 이게 영어 교과서에서도 딱 나와요. 스트레스 앤 엔자이어티라고 딱 나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현대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일도 많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부적으로 뭐 직장이 있고 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 내부에서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가정이든 외부든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죠. 풀 데가 없으니까 자꾸 쌓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뭐 직장에서 뭐 상사한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엄청나게 좀 뭐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어떻게 오해를 사서 이럴 때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막 제대로 반박을 하지도 못하고 특히 이제 성격적으로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여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좀 더 그래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거나 어디 뭐 가서 뭘 하나 뭐 때리고 온다거나 뭐 샌드백이라고 치고 온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죠. 그게 자꾸 쌓이면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학대를 해요. 근데 나를 학대를 하는데 내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뭐 벽을 치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거 너무 잘 알죠. 치면 아프고 티나고 바보 같은 게 너무 눈에 띄니까 그러면 눈에 안 띄면서 내 몸에 힘을 주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입안이에요. 이를 악무는 겁니다. 이를 꽉 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추론에 거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 근육 속에 딱 입력이 돼버려요. 스트레스가 온다? 이 턱에 힘이 들어가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컨트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상식적인 걸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뭐 단순한 그 내분비, 뭐 소화기 질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갈이에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친다. 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은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갈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수면 단계가 1, 2단계의 얕은 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깊이 자려는데 코를 골다 보니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야, 너 이렇게 코 골다면 큰일 나. 정신 차려. 이러면서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질이 떨어지죠. 질이 떨어지면서 어, 자꾸 이제 그럴 때 이갈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보면 이제 코골이와 맥락이 좀 비슷한데 우리가 흔히 코골이를 그러면 코를 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코를 고는 것보다 이 목 쪽에서 고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약, 흡연, 음주로 인한 발생 그 마약과 음주는 좀 비슷한데 둘 다 그 나의 몸에 대한 컨트롤을 좀 좀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 못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마약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음주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면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골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호흡에 자꾸 방해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야, 너 이렇게 잠들다가 큰일 나. 정신 차려. 이렇게 딱 되면은 수면의 단계가 확 낮아지면서 이갈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갈이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이아트로제닉 브럭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아트로제닉이란 말은 이제 병원에 의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치료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항우울제 SSRI 같은 것들 대표적인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울증 약으로 드시게 되는 대표적인 약물들 몇몇 가지가 이제 SSRI 계열인데 요 계열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의 흡수를 억제를 하는 거죠. 재흡수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도파민이 좀 지나치게 억제가 되는 거죠. 세로토닌이 도파민을 좀 억제를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도파민이 막 텐션도 올려주고 막 해줘야 막 근육도 움직이게 해주고 또는 뭐 억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근육의 활성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럴 때는 이제 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통해서 약물의 용량을 좀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에서 이제 검진을 하는 건 뭐 간단하죠. 해보세요. 이러면은 치과에서는 대번에 알아요. 마모도가 되게 심하네. 잘 때 이 가세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잘 때 이를 좀 갈아요. 잘 때 이를 좀 꽉 물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 환자분들이 입안을 보는 거니까 연령대별 평균적인 마모도에 대한 그 어렴풋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분은 연령대 대비해서 치아가 좀 많이 닳았네. 그럼 이게 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럴까 아니면 뭐 이를 갈아서 그럴까 슬쩍 여쭤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면 진짜 대부분 다 아세요. 대부분 뭐 내가 이를 갈아요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톡이 좀 뻐근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치아가 부분 깨져 있죠. 네, 흔히 말씀드리는 걸로 사기 그릇 오래 쓰면 이 빠진다고 하듯이 그렇게 치아들이 이렇게 막 크게 깨지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조금씩 깨져 있는 경우가 좀 잘 보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를 가세요라고 제가 여쭤보죠. 가족들도 알아요.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찾아보다가 보이는 건데 위에 브럭시즘이라고 써 있죠 여기. 그리고 organizing noise for the helpless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괴로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렇게 무섭게 들고 있죠. 실제로 이걸로 무슨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치과적인 치료 접근을 이갈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갈이의 제대로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신경과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갈이를 낮춰드리는 좋은 해결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습관이 사라지진 않아요. 마치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금연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아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드리면 담배 끊을 거냐?"라고 여쭤보면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몸에 다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치과적인 치료 접근은 실질적으로 치아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병행하는 게 이제 습관을 조절하고 근육을 계속 이완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마다 좀 카테고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플린트라는 구강에 끼는 장치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스플린트라는 장치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플린트라는 거를 제작해서 착용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치아에 물리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치아가 막 갈고 꽉 물어도 다치지 않게 일단은 잡아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악물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서갖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9초 59가 안 나오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제대로 딱 물려면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준비 자세를 못 잡게 되게 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나? 물 수가 없는데?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 조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연,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담배 끊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스트레스, 정신적 집중, 다른 골격근의 수축, 운동할 때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 막 꽉 할 때 마지막 3세트에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바벨을 들어 올리고 힘을 줄 때 이를 꽉 물죠.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저의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 다른 근육의 수축이 이 저작근의 수축과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온찜질과 보조 운동을 해서 머리와 목의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계속 이완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이완시켜. 너무 이렇게 수축하지 말고 이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아해 하세요. 아니, 나 밤에 일을 가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밤에 내가 와서 내 옆에 와갖고 알려줄 거야?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장치 끼운 거 그냥, 이 깨지지 말라고 끼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밤에 일을 가는 분들은요, 낮에도 갈고 있어요. 안 가는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부인을 하죠. 근데 누가 낮에 일을 하시거나 생활하시면서 나 지금부터 일을 갈 거야. 10초만 일을 갈 거야 하고 일을 뿌득뿌득 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입안에 대한 신경이 아예 꺼져버리죠. 다른 쪽으로 신경이 막 쏠려 있죠. 그럴 때 일을 갈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확 다가온다거나 그럴 때 일을 꽉 물죠. 특히 이제 낮에는 일을 갈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일부러 막 해야 되고 소리도 나고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잘 때는 왜 일을 가느냐면은 낮보다 이 딱 다 물었을 때 아구가 맞는다 그러죠. 그거를 잘 못 맞춰요. 잘 때는. 이게 비껴서 물리니까 저희가 이제 딱 물었을 때 중심 교합이 그래서 센트릭 오클루전이라고 있거든요. CO라고 하는데 그거를 낮에는 잘 맞춰서 딱딱딱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때 누워 있고 정신도 이렇게 희미한 상태에서 그냥 턱근육이 딱 수축을 해서 물면은 그 위치로 잘 못 찾아 들어가니까 비껴서 들어가요. 미끄러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뿌드득 하면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각성됐다가 잠들었다 각성됐다 잠들었다 이러면서 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이 굉장히 중요하다. 밤에 잘 때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낮부터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단순히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습관을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마디로 제목에 나왔지만 잘못된 수축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건데 그게 기억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걸 지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우 나 뭐 젊었을 때 무슨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나 수십 번 듣는데 또 하시네." 막 이렇게 "술만 드시면 하시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장기 기억을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턱 근육에 저장된 잘못된 수축 정보도 그 장기 기억이나 이게 아예 인이 박혔다 그러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워 줘야 됩니다. 계속 지우고 "아니야. 괜찮아. 할 필요 없어. 계속 아니야." 이렇게 해 주고 여러 번 반복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갈이의 치료는 여러분들께서 뭐 감염성 질환의 치료처럼 세균 박멸, 완치 이게 아니고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내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죠. 금연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플린트 치료입니다. 스플린트라는 게 위에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거 생겼죠. 딱딱합니다. 재료는 단단한 재료를 제작해야 돼요. 말랑한 재료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잡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의 습성도 있고 초식 동물의 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뭐가 들어오면 앙 물어요. 근데 입안에 장치를 끼고 있는데 얘가 말캉말캉 씹는 맛 타격감이 있어요. 그러면 꽉 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재료로 스플린트를 뭐 하나 끼면 되겠지 그래갖고 인터넷으로 사서 말랑말랑한 거 사다가 마우스 가드라고 사다가 딱 끼고 이러면 이갈이가 나아지겠지 더 심해집니다. 근데 그걸 끼우는 동안에는 이가 안 상하니까 괜찮은데 이럴 수 있어요. 좀 뻐근할 뿐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랑말랑한 걸 끼웠을 때 꽉 물잖아요. 이 근육이 점점 세져요. 그러다가 나 이제 괜찮지 않나 싶어서 장치를 빼버리는 순간에 내 치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저작근의 힘에 의해서 더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거나 이게 폐쇄성이면 혀가 말려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숨을 잘 못 쉬는 이 많은 분들이나 코를 심하게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위턱에 장치를 많이 만드는데 그게 기본인데 이제 그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서 만약에 이갈이가 심한데 내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 코를 좀 많이 심하게 곤다. 그랬을 때는 좀 신중하게 꼭 말씀해 주시고 치과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잦은 이갈이로 인해서 치아들이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잇몸이 별로 안 좋은데 이갈이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버티는 경우에는 치아가 자꾸 깨지고 닳아지는데 잇몸이 못 버티면 흔들흔들합니다. 이럴 때도 장치가 이게 쓱 들어갔다 쓱 빠지는 게 아니라 떡 들어갔다 딱 빠지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위턱에 끼우는 걸로 하는데 아래쪽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구역질이 심한 경우죠.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입천장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데 칫솔질 하다가 이렇게 입천장에 칫솔 탁 닿으면 우액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이제 구토 반사가 좀 센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위쪽에 스플린트를 꼈을 때 좀 많이 불편하거나 너무 불편해 못 견디겠어 구역질 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아래쪽에 끼워서 할 수 있고요. 낮에 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 이제 낮에도 막 꽉 물고 이게 너무 심해서 낮에도 껴야 되는데 위에다 껴버리면 사람이 틀니 낀 것처럼 되게 좀 인상이 좀 좋지가 않고 발음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발음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덜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위쪽에 치아가 부족하거나 또는 뭐 구조적으로 뭐 울룩불룩해서 장치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급 부정교합.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알겠지만 1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이 있어요. 1급은 그냥 이 턱뼈의 성장 관계,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 관계에 따라서 1, 2, 3급으로 하는데 3급은 이제 아래턱이 좀 많이 자라신 분들, 위턱보다 아래턱이 좀 많이 자라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래턱이 크니까 조그만 위턱에다가 장치를 붙인다고 해도 아래턱에 있는 치아들이 제대로 이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래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
치아를 일단 물리적으로 지켜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턱 근육에 어색한 자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사인 볼트도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다가 뛰어! 그래갖고 뛰면은 9.58 안 나옵니다. 네. 꽉 물더라도 턱 관절을 보호해준다. 턱 관절도 보호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턱 관절을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벌립니다. 근데 스플린트가 들어가면 균일한 두께로 한 2, 3mm 정도를 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턱 관절을 이렇게 살짝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턱 관절에 가해지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좀 낮춰주고 텐션도 낮춰주고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부여를 해서 사실은 스플린트를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이갈이보다는 턱 관절 질환 개선에 훨씬 더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썼지만 지금은 이제 턱 관절뿐만 아니라 이갈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력의 고른 분산. 저희가 이제 스플린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치과에서 계속 뭐 찍어보고 맞추고 하죠. 그러면 특정 치아에 힘이 집중이 되면 그 치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닿지 않는 치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교합이 변할 수도 있고 치열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 드려서 치아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 습관 조절입니다. 뭐 다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실 때 힘이 들 때 절대 이를 악물 필요가 없고요. 스트레스와 불안은 가급적으로 어딘가로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나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좀 좋은 방법을 좀 열심히 찾아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근데 턱 근육이 어떨 때 긴장하는지를 파악하자.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 치아가 꽉 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턱의 힘을 무방비 상태로 풀어버리시면 입이 쫙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2mm에서 3mm 정도만 살짝 떨어지는 그런 레스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좀 많이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껌 씹기, 딱딱하고 질긴 음식 자주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껌 씹는 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 계시죠. 어떤 회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신경이 자극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치아는 더 힘들어 하겠죠. 더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께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딱딱한 거 많이 씹고 껌을 자꾸 씹으면 이 측두근과 교근이 점점 더 발달해서 터미네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근육에 의해서 잘 때 내 치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높이는 습관을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술 마시다가 잠들기, 뭐 하다가 잠드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뭐 영화나 책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쓱 잠이 든다거나 이거는 이제 머리가 계속 쉬지 않고 있다가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잤기 때문에 얕은 수명으로 각성이 됐을 때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불편한 자세로 잠들기 역시 숙면을 방해해서 이제 수면의 단계가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찜질과 보조 운동이에요. 첫 번째 이제 온찜질인데 온찜질의 주요 타겟도 이 축두근과 교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턱관절 찜질팩 많이 팝니다. 안 비싸요.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니는 치과에서 턱관절 진료를 한다 하시면 턱관절 찜질팩 파는지 구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15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자기 전에 하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온몸을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따뜻하게 누워서 턱관절 해주세요. 온찜질입니다. 측두근과 교근의 이완을 도와주고요. 우습게 보이긴 하는데 이걸 자꾸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치대 4학년 졸업반에 턱관절 통증이 엄청 심하게 찾아와서 밥도 못 먹고 엄청 고생을 하는데 단순히 찜질만 일주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무시하던 저도 치대를 다니면서도 자꾸 찜질하라 그러길래 그거 한번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자꾸 찜질하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좀 무시했었거든요. 건방졌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찜질하시는 동안에
내 눈이나 귀를 자극하는 뭐 영상을 본다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하게 입안하십시오. 잠드는 것처럼. 네. 네,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조 운동 중에 로카바도 6x6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운동을 하루 6번, 하나당 6초씩 지속하는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해 보시면 다 방법 다 나와요. 근데 물론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바쁜 생활 속에, 근데 6세트는 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운동을 뭐 하루에 뭐 10,000보씩 걷기가 좋다고 하지만 10,000보를 매일 걸을 만한 시간과 나의 마음과 이런 것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6초씩 6번이면은 36초인데, 이 36초를 또 6번 해야 되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한 4, 5분 됩니다. 근데 6번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뭐 똑같은 걸 6번 하면 지겹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6세트로 잡되, 저는 이제 좀 약간 절충을 해서, 일단은 처음에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세트라도 이갈이 완화 치료 기간 동안이라도 좀 매일매일 해보고요. 익숙해지고 내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다. 안 지겹다. 그러면 6세트를 다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분께서 6세트를 하라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있으니까 6세트를 다 하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혀의 안정위예요. N 포지션에서 N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끝이 입천장의 이제 앞니 아로 밑에 물룩한 곳에 딱 닿게 될 거예요. 그래서 N 하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초입니다. 그다음에 척관절 안정화 회전은 1번 자세에서 입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전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턱 근육 저하 훈련입니다. 어깨를 쭉 펴고 쭉 올리신 상태에서 턱을 지그시 누르시고 턱은 버티십시오. 이쪽도 버티고 이쪽도 버티고 이쪽도 버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근막 긴장 차단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 턱뿐만 아니라 어깨 이쪽까지도 하는 거죠. 고개를 처음에 끄덕이는데 어깨를 펴고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6번 하시고요. 두 번째는 뒷목을 길게 늘리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길게 쭉 길게 늘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6번째로 어깨를 펴고 날개를 모으는 겁니다. 요거 저도 거북목이 좀 심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긴 해요. 어깨를 펴고 뒤에 견갑골이 뒤쪽으로 딱 모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죠. 아래로. 이런 운동을 6초씩 6세트를 6번, 하루 6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로카바도라는 분은 칠레의 의사분이신데, 이런 운동이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갈이와 수면 단계,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나오는데, 1, 2단계의 비렘 수면의 단계 1, 2, 3, 4단계가 있어 4단계가 숙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워치로 본인의 수면을 이렇게 어떻게 잤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보면은 숙면 1시간은 많아봤자 하루에 1시간, 2시간 막 이래요. 나머지는 막 얕은 잠을 잤다가 렘 수면을 했다가 깼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코골이가 심해서 이제 저도 이제 부부간에 같이 못 잘 뻔한 위기에 계속 있다가 코골이 장치를 최근에 해서 이제 조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좋아졌는데, 좀 좋아지고 있는데, 코골이가 심하면은 확실히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좀 피로의 회복이 다르죠. 더 부족하고. 그래서 1, 2단계의 비렘 수면, 얕은 수면에서 80% 정도가 일어나고요. 3단계의 렘 수면에서 20% 정도가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자꾸 깨지 않을수록 이갈이는 줄어들 수 있겠죠. 자기 전에는 그래서 복잡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오늘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되게 짜증나. 그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 주무시면 일을 갈 수 있는 단초를 더 제공하는 거고요. 얕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하거나 좋은 일 없어.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완을 하시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완을 하면서 잠에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알코올은 우리 몸을 자꾸 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그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꾸 과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치료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딱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갈이의 치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신경과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근육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게 한 근본 원인을 찾는 거죠. 그걸 찾으려면 수면 다원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뇌파와 호흡, 심전도 등을 측정해서 어떤 뇌파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과하게 발현이 돼서 이를 갈게 되는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센서를 막 붙이고 하룻밤을 주무셔서 다른 날에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필요하다면 약물적인 투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뇌파를 또 그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그 세로토닌의 수치 같은 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물을 드실 수도 있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내가 원치도 않고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여기다 붙이고, 이거 붙이고 심장 붙이고 막 하룻밤을 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신과적 그 신경과적 약을 막 먹어야 되고, 굉장히 내키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벤조다이아제핀계의 클로나제팜을 약물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벤조다이아제핀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바리움 같은 안정제 같은 걸로 많이 드시는 약의 그 군이 모음이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인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갈이가 있는데 괘씸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들여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고 센서를 부착해서 주무신 뒤에 강력한 신경과적 약물을 투여해서 이갈이를 치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간단한 장치와 습관 조절을 통해서 완화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치과 의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시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면 치과적 장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신경과나 이런 곳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과적 치료가 필수인 경우도 많으니까 전 치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갈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은 이를 악무는 습관에서 일단 벗어나고요. 증상이 나타나서 내 치아를 망가뜨리기 전에 치료와 조언을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습관이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댓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질문해 주시면 아는 대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갈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우스피스를 치과에 가서 맞춰야 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피스가 아니에요. 마우스피스는 아무 데서나 맞추셔도 돼요. 스포츠로 맞추셔도 되지만 이갈이를 위한 거는 마우스피스가 아닙니다. 마우스피스는 진짜 말 그대로 치아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에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 말고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근데 스플린트는 치아를 다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우스피스의 기능도 없어요. 스플린트를 끼고 복싱을 한다고 해서 치아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가끔 뭐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았는데 어떤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좀 말랑말랑한 걸로 그냥 맞춰갖고 쓱 끼워주고 이거면 턱관절 나, 또 뭐 이갈이 없어져 이렇게 딱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절대 그런 곳은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치과에서 보시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는 이런 이해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치를 척 끼운다고 해서 이갈이가 딱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다음에 권휘님의 질문도 보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잠을 자면 거의 일을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잇몸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잇몸 예방법이 뭘까요? 네. 그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길지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갈이 자체를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막거나 내 신체에 해를 거의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낮춰야겠죠. 다음에 러블리 데이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관자놀이 쪽 두통이 있습니다. 단순 두통이 아니라 이갈이 때문일 가능성도 있나요? 아침에만 그렇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매일 그렇다 그러한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안 아프고 그럴 때 턱이 뻐근하다는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턱이 뻐근한 것이 관자놀이 쪽 두통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이게 턱이 뻐근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시 편두통이 이쪽도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된 것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편두통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갈이 때문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갈이를 낮춰보는 치료를 통해서 가장 온건한 방법으로 가장 이렇게 해가 없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겠죠. 두통이 생길 정도의 이갈이라 그러면은 꽤 강도가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한번 치과 선생님께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갈이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처럼 그대로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보톡스를 턱 근육에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저는 보톡스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톡스가 뭔지 알고 계시죠? 보툴리눔이라는 맹독을 가진 세균의 그 맹독, 신경독이에요. 맹독을 몇백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 정도로 희석을 시키면 사람이 그 보툴리눔 톡신을 그냥 맞으면 사람이 바로 죽어요. 아주 극소량만 투여받아도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량만 아주 묽게 희석을 해서 투여를 하면 그 국소적인 부위의 근육만 살짝 마비가 돼요. 근데 너무 더 많이 희석을 하면 그것도 완전 마비도 아니고 살짝 한 절반 정도? 몇 퍼센트 정도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하는 일이 적어지고 근육이 하는 일이 적어지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톡스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보톡스 자체가 근육을 막 파괴해서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러면 턱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돼요. 답답하니까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낮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6개월에 한 번, 6개월 정도 효과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6개월 뒤에 다시 힘은 세질 거고요. 다시 맞아야 되고 이 독소를 6개월마다 평생 맞는다는 거는 솔직히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톡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껌 씹는 걸 좋아하고 오징어를 먹는 걸 좋아하고 막 딱딱한 거 먹고 질긴 거 먹고 운동할 때 우와 하고 이 악물고 이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보톡스가 약화시키는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네, 다음에 동동이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 계속 시간 괜찮습니까? 네, 동동이님의 질문입니다. 이갈이를 오래 하면 이 질문까지를 끝으로 하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시면 제가 댓글로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 답변해드린 분들 중에서도 아 그래?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꼭 답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갈이를 오래 하면 치아가 짧아지고 씹는 기능도 약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마모된 치아는 복원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모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복원이 필요한데요. 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게 이걸 복원을 하면은 한두 개의 치아만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을 가는데 어금니 한두 개만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금니 전체, 그것도 위아래 전체, 심하면 앞니까지. 근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치료는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보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높이도 올려주고 심미적인 것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료를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갈이로 인해서 특정 치아가 깨져서 아프다거나 그럴 때 치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마모가 됐다는 이유로 복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그중에 좀 심한 치아 있죠. 심한 치아, 특히 이제 씹는 활동에 주축이 되는 큰 어금니 그 정도를 씌워서 수복을 해서 더 이상 깨지는 걸 막아주고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쪽이 너무 많이 달았어요. 아래쪽만 이제 씌워서 보호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씌워드리는 재료와 치아의 경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를 보호해드렸더니 위쪽이 좀 더 빨리 망가진다더라. 그리고 이갈이가 안 없어졌는데 이를테면 금값 비싸긴 하지만 금으로 씌웠어요. 금으로 씌웠는데 금리가 3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구멍이 나버렸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때 수복을 할 때는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또 댓글로 꼭 설명을 드릴게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